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게 이제 금리 오르지 않습니까? 기준금리 8월에 한 차례 올렸고 뭐 네. 11월에 한 번 더 올릴 것 같다라는 게 또 컨센서스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게 집값이 진정될까? 어떻게 보세요? 집값은 금리와는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습니다, 없습니다가 무관해요. 뭐 왜냐하면 네. 생필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식주. 뭐가 올라가면 옷을 안 살 겁니까? 이대호 기자는. 다만 무슨 얘기냐면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엔 네네.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에 여금하면 되지 왜 이거 사서 월세 받아 하는 그런 구조가 그쵸, 그건 있어서 있겠죠. 금리의 영향을 받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주택은 그거 깨진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집값이 많이 오르던 시절, 지금 오르는 것 정도로 오르던 시절이 한 10년 전에 있었잖아요. 네네네. 2007년, 뭐 2008년 이때 금리가 얼마였는데요. 뭐 대출 금리가 시중에서 받으면 6%, 7% 이랬을 때였어요. 네. 그때도 비슷한 각도로 올랐죠. 올랐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집값의 수준과 규모라는 건 지금보다는 조금 적어서 네. 금리가 올랐을 때에 더 내야 하는 이자분도 많지는 않았었는데 네. 뭐 그 차이가 좀 있다 하더라도 이 집값이라고 하는 건 또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 네. 실수요자도 달라붙고 수요로 네. 또 투자 수요로도 달라붙고 하는 데 있어서 금리가 그다지 큰 변수가 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거였으면 높은 금리 때 어떻게 주택값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겠어요. 다만 근데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낮은 금리여서 많이 오른 게 아니냐. 그러니 금리가 조금 올라가면 올랐을 때 기름을 부은 것처럼. 그러면 좀 집값이 안정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는 영향이 없지는 않겠으나 네, 네. 금리 영향은 매우 미미할 것이다. 올라봐야 부담이 크지 않은 수준이니까. 네. 설명을 해드리면 기준금리 한 번 올렸죠. 기준금리 이제 한 번 더 올리면 또 한 번 올릴 수 있을까? 이 고민 하잖아요. 그죠? 네네네. 앞으로 계속 뭐 올리는 게 흐름으로 아니라. 가니까. 그럼 0.5% 정도 오른 건데 네. 그 기준금리 오름폭이 다 대출금리에 반영된다 하더라도 1억이면 1년에 50만 원 아니겠어요? 네. 예를 들면 집을 살 때 한 5억 빌린 사람이면 1년에 250만 원을 더 낸다고요. 한 달에 20만 원 정도의 더 추가 지출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집을 안 사는 게 아니라 소비를 줄이죠. 소비를 줄이죠. 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을 때 금리를 올리는 게 위험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자산 가격 브레이크가 잡히는 건 아니고 네. 1년에 상승폭이 얼마나 되는데 그리고 집을 사고 팔면 내야 하는 거래 비용이 그쵸. 거의 집값의 10% 가까이 되잖아요. 요즘에 네. 취득세 올라가서 네. 10억짜리 집이면 거의 1억을 쓰고 왔다 갔다 해야 집을 사고 팔 수 있는데 네. 1년에 이자 부담으로 한 200만 원 늘었다고 아우 집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진 않죠. 그러나 부담은 되죠. 음. 그 부담이 어디로 가냐면 소비를 줄이는 걸로 부담 당연히 되겠죠. 1년에 2, 300만 원 정도가 내 지출에서 더 나가면 그러니까 집을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면 외식비를 좀 줄이거나 그렇죠. 옷 한 벌 사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겠어요. 있는 집을 팔아야겠다는 생각은 안 하죠. 음. 근데 최소한 집을 사려는 수요는 조금 멈칫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번에 기준금리를 올린 배경도 사실 네. 저는 구할 이상이 이제 집값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정부의 스탠스도 이제 같이 하면서. 그러면은 집값을 최소한 사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멈칫하려는, 그러니까 수요를 조금 더 이렇게 동결시킨다고 표현해도 맞을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신호를 않을까? 주는 건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정부의 신호라는 게 예전에는 그 신호가 참 잘 먹혔는데 네. 요즘에는 그 안 먹히는 게 문제는 아니고 실제로는 스마트한 개인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정책 당국자와 제가 이제 가끔씩 편하게 대화를 하면서 네. 왜 이렇게 서투냐 정책이 라고 여쭤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랬더니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네. 1번 이유는 이 기자 당신이 생각하는 그거다. 뭐 정치적인 거 아니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정부에서 생각하는 어떤 개념, 다주택자를 옥죄면서도 집값도 잡을 수 있다는 무슨 그런 컨셉. 내지는 집은 바이하는 것이 아니라 리빙하는 것이라서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당위.
이런 것들이 시장에 들어가서 작동할 수가 없는 원칙들인데 그걸 강요하니 어쩔 수 없다. 우리도 그걸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믿는 뭐 그런 거죠. 네. 우리 모두 다 착하게 삽시다라고 하는 건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네네네. 부부는 늘 사랑하고 다투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라는 말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하루라도 살 수 있나요? 그게 이제 현실과는 다른 것이고 네. 서로 다른 것인데 그것이 시장에도 똑같이 원칙으로 먹힐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정부를 구성하고 있으니 그분들의 컨셉에 맞춰서 정책을 만드니까 자꾸 꼬이는 거 그거 한 가지. 그건 우리 뭐 서로 얘기하지 말자. 네. 나도 알고 이 기자 당신도 아니. 예. 답답한 거죠. 위에 보면서 이렇게. 뭐 예. 그러나 두 번째가 있다. 네. 그게 뭐냐면 네. 개인들이 너무 스마트해졌다. 빠져나갈 구멍을 다 알고 찾아가고 그런 것도 있는데 예전 같으면 예. 정부가 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네. 무슨 신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아니면 집이 충분히 있습니다. 매년 공급되는 주택의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런갑다 하고 받아들이고 스톱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는 매년 공급되는 집이라는 게 대부분 다세대 빌라 외곽이다. 네. 누가 찾아내서 맞아요. 정부 당국자의 스피커보다 더 큰 스피커로 이야기를 하는 그렇죠. 그런 미디어 환경이 되어버려서 예전 같으면 미디어 환경이 신문방송이잖아요. 네. 신문방송에는 어떤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 출연하는 분들 뻔하지 않습니까? 그 10명. 네. 그 10명에만 사실 그래서 따로 브리핑을 해줬어요. 어떤 은행의 부동산 위원, 뭐 예전에는 다 부동산 위원 이렇게 그분들이라는 게 아니라 네. 그분들도 많이 이제 교체도 되고 물갈이가 되긴 했습니다. 세대가 조금 있죠. 그러나 그 전에는 심지어는 뭐 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미리 설명도 해드리고 그래서 그분들은 또 사람이라는 게 부탁받으면 객관성을 잃지는 않으나 또 뭐 그런 게 있지 이쪽 균형을 않겠어요. 좀 맞춰주려고 하고 이렇게. 근데 지금은 그렇게 관리하려면 유튜버 포함해서 한 4,500명 관리해야 돼요. 네, 네. 안 되죠.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는 부동산 정책이라는 건 한 번 삐끗하면 예. 교정하는데 수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집을 어떻게 당장 공급해요? 그 김현미 장관이 그런 말 했었죠. 뭐 붕어빵이었나요? 뭐 빵 만들지 바로 되는 거 아니라고. 처음에 공급 충분하다고 했다가. 그래서 실제로는 정부가 오케이 지금 수급 꼬였어. 예. 그러나 앞으로 공급 잘 할 거야. 그러니 믿어주고 좀 패닉 바잉 하지 마세요. 공급할 거라니까? 라고 하면 또 믿어줘야 예. 정책도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러면 집을 내 눈앞에 내놔라 그러면 지금부터 5년 걸리는데 네. 어디서 내놓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해서 돌아가던 게 잘 안 돌아가는 게 하나. 두 번째는 이게 안타까운 것인데 사람들이 필요로 한 집은 서울 도심에 직주 근접한 새 아파트잖아요. 네. 귀하죠. 뭐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직주 근접한 지역에 새 아파트를 짓는 방법은 그 위치에 있는 낡은 아파트를 부수고 만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더 만들겠습니까? 네네. 수도를 옮기지 않는 한. 그런데 그 아파트는 짓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 낡은 아파트 소유자들이 차액을 많이 가져가니까 사회적인 위화감을 준다. 또 옆집도 오를까봐. 뭐 다 예. 그렇죠. 그게 올라가면 또 같이 오르기도 하고. 이해는 되죠. 위화감이라는 건 나쁜 거니까. 그런데 그럼 위화감은 없애면서 주택 공급은 계속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네. 그걸 선택해야죠. 네. 그런데 그게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위화감을 주냐? 주택 공급이 안 되냐? 이걸 가지고 저울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왔죠. 또. 예. 그렇게 저울질을 하고 대개는 이 저울질이 냉정하다면 주택 공급이 안 되면 네. 이게 더 올라요. 예. 그렇지 않겠어요? 맞죠. 그렇게 왔죠 지금까지. 예. 그러니 이러나 저러나 공산주의 혁명을 하지 않는 한 도심 지역의 아파트는 위화감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기에는. 새 아파트, 고급진 아파트. 그래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이익을 줄이려면 재건축 하기만 해봐. 이거 하는 순간 대부분을 정부가 가져갈 거야.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할 거야. 네. 라고 해서 회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처음에 재건축을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면 그게 올라가지만 네. 서울에 있는 웬만한 낡은 아파트는 다 재건축을 하게 허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새 아파트 프리미엄이 줄어들어요. 네. 네.
그게 30분 만에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30일 만에 줄어들지도 않고 네, 네. 짧으면 3개월, 길면 3년은 걸리겠죠. 참아야죠, 그러면. 그렇죠. 딱 그 기간만. 아픈데 네. 수술하면 더 아프지. 3개월은 더 아플 거 아니겠어요? 네, 네. 마취도 하고 째야 되는데 네. 비명도 들리고. 그건 해야죠. 근데 그거를 내 임기 때는 안 하고 싶으면 그거 어떡합니까? 사실 임기 5년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임기가 5년인 것 같지만 사실 임기가 5년이 아니라 중간중간 선거가 있어요. 네. 그러니 힘들죠. 다음 선거가 항상 1년 후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치 일정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이 1년 동안은 오르면 안 돼. 자, 이제 수술해볼까 싶으면 또 1년 후에 또 선거가 또 있어요. 또 오르면 안 돼. 그럼 계속 상처는 골마가면서 답은 못 내놓고 있는 이제 이런 구조인 거죠. 어디선가 그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근데 끊는 방법은 두 가지. 하나는 네. 내가 표를 잃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해결해 드리고 가야 되겠다. 네, 네, 네. 그런 판단을 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근데 이제 정치인이 시장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는 쉽지는 않죠. 네. 그 어떤 정치인도 내가 표를 잃는 건 괜찮고 내가 정권을 내주는 건 괜찮은데 예. 내가 내주는 순간 저놈이 정권을 잡을 텐데 내가 그 꼴은 못 보지 라고 하는 게 여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렵고 사실은 제일 그래서 빨리 좀 변하면 좋은 게 이제 국민들이 좀 변해 주시면 좋아요. 국민들이 어떻게요? 여러분 예를 들면 앞으로 좀 집값을 잡아야 되겠는데 네. 그래서 집을 2채, 3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세금을 무겁게 물려서 그 집을 다 팔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네. 그럽시다 라고 할 게 아니라 네. 잠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다 1주택만 갖게 될 텐데 네. 그러면 새 집은 누가 공급하지? 나라에서 공급을 따로 해야 되는데 그 예산 있어요? 그거 안 될 것 같아요. 네.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재건축 아파트가 자꾸 올라가면서 가격을 주도하니 재건축을 못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네. 당장은 이 아파트 가격이 오르던 거는 잠깐 꺾이겠지만 네. 새 아파트가 공급될 방법이 없네 그러면 그럼에도 올라가고 그렇죠. 더 올라가는 거예요. 또 미래 가치를 또 반영하고. 그렇죠. 그러니 재건축 규제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잠깐만요. 그렇게 하면 한 3개월은 잡히지만 그다음부터는 더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책을 내놓는데 네. 지금은 정책을 내놓는 분들의 눈높이나 네. 그걸 받아들이는 국민의 눈높이나 비슷해서 분명히 1년 후에는 부작용이 나타날 만한 그런 정책을 내놓으면 잘한다. 내놓으면 잘한다. 이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아마 근데 최근에 1, 2년 사이에 내놓는 정책은 내놓을 때마다 국민들도 저러면 또 안 되는데 라는 말씀들은 하시죠. 근 몇 년 동안 그 좀 학습 효과가 생겼죠. 예, 이러면 안 되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이제 요즘에도 대선 후보들도 슬슬 이런저런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게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서울에 네. 네. 이미 서울 땅은 민간 개인 땅이잖아요. 다 포화돼 있죠. 예. 근데 서울의 아파트를 싸게 공급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은 예. 공산주의 혁명밖에 없습니다. 서울의 모든 땅을 다 몰수해서 총을 들고 몰수해서 나라 땅을 만들고 예. 만든 나라 땅은 영원히 나라의 소유이니 네. 부자에게는 월세 많이 받고 서민에게는 월세 적게 받고 나라에서 분배하겠으며 직장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주겠다. 다만 돈과 향은 추첨이다. 하면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는 나라들도 사회주의 국가에서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그 어떤 방법도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윤석열 후보라고 불러야 됩니까? 아니면 예비 후보? 예비 후보입니까? 예. 그분께서 내놓은 것도 원가 주택? 원가 주택. 네, 네. 원가에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예. 대부분 기본주택, 원가주택이 다 그 개념입니다. 비슷하죠. 30평 아파트를 만들려면 공사비와 조경비 합하면 3억 원이면 돼요. 네. 그거는 부산에 지어도 3억 원, 서울에 지어도 3억 원, 강원도에 지어도 3억 원이에요. 시멘트값, 인건비 뭐 다 똑같으니까. 네.
그러니까 3억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 원가라고 하는 건 원가가 3억 든다. 네. 원가가 3억 드는 아파트가 왜 20억에 거래가 되냐? 음. 이건 뭔가 투기 세력의 농간이니까 우리는 3억에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땅이 LH 땅이라면 가능하다. 그렇죠. 나라 땅이면 가능합니다. 예, 많이 들었던 얘기죠. 그래서 나라 땅 어딘가 내지는 나라 예산으로 확보한 어떤 땅에 아파트를 지으면 원가가 3억이니 3억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자꾸 내는데 네. 그게 원가가 3억이 아니에요. 음. 예를 들면 나라 땅이 있다고 칩시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나라 땅 100만 평이 있어요. 예를 네. 들면 서울 용산에 공원이 있잖아요. 이제 네. 미군 철수한 그 지역에 나라 땅이죠. 네. 거기 가서 아파트를 지으면 3억만 들이면 지어지죠. 지죠. 네. 건물만. 그러나 그게 원가가 3억이 아닌 게 예. 그 아파트 그 땅을 민간에 팔면 네. 혹은 제값받고 팔면 시장가에 팔면 20억에 팔 수 있는데 네. 그걸 3억에 판다는 건 17억을 손해보겠다는 뜻인데 그렇죠. 그 17억을 국민들에게 골고루 뿌리는 거라면 why not? 누군가의 로또가 되죠. 누군가의 로또가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저는 네. 그게 우리나라의 하위층부터 채워나가는 로또라면 그것도 why not? 어려운 분들일수록 많이 주고 네. 그러면서 어려운 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 나랏돈 쓰겠습니다. 한 사람에게 1억 원을 주더라도 네. 가장 어려운 분에게 1억 원을 주어서 그분이 그 다음 어려운 분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올 수 있는 1억 원이라면 그게 1억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써도 오케이. 네. 그런데 용산 같은 넓은 땅에 아파트를 지어서 누군가에게 3억에 주면 네. 그 17억의 차익을 받아가는 사람은 대단한 중산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나랏돈 17억 원을 그렇게 주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정책이냐는 거죠. 그래봐야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 몇 안 되는. 마치 원가를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의사가 무슨 수술 하나 했는데 원가가 뭐가 들어요? 메스에 피 닦을 때 쓰는 이거밖에 안 들잖아. 붕대 이거 뭐 한 30원밖에 원가가 안 들었는데 뭐 이게 그런 계산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게 원가가 아닌 이유는 뭐예요? 그분이 거기서 안 하고 다른 데 가서 수술하면 300만 원 받을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의 수술 원가는 3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게 그러나 공정하고 정의롭게 나랏돈을 헛돈을 쓰는 게 아니면서 줄 수 있는 방법은 그 누가 머리를 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시세 대비 주변 시세 대비 뭐 80%네 70% 이런 이야기는 나오는데 실제 그 수준의 공급을 해도 또 욕먹더라고요. 최근에 3기 신도시 뭐 사전 분양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몇 년 전에 비해서 주변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똑같이 80%의 분양을 해도 이 가격도 올라가 있는 거죠. 비싸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욕먹고 이렇게 낮게 분양한다고 해도 욕먹고 뭐 근데 정치는 사실은 선택의 행위잖아요. 선택의 행위니까. 네.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집값이 올라가는 게 괜찮으냐 하면 괜찮지 않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조금씩 올라가는 건 필요합니다. 조금씩 그렇죠. 더 올라가지 않으면 즉 은행 이자 정도만 올라가면 사람들은 슬슬 집을 사지 않고 팔죠. 집을 사지 않으면 집이 지어지지 않고 맞아요. 집이 지어지지 않으면 집값이 올라가요. 또 그렇게 돼요. 네. 왜냐하면 집이라고 하는 건 한번 지어놓으면 영원 무궁이 그 상태가 아니라 우리나라 집은 30년밖에 안 가거든요. 아직도. 그것도 감가상각이 되니까요. 그렇죠. 일정으로. 30년만 가면 30년만 지나면 전국의 모든 집이 다 쓸모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인식이 지금 그렇죠. 되죠. 예. 그렇잖아요. 수명이 30년이라면 콘크리트는 100년 간다고는 하는데 예. 콘크리트 자체는 100년을 예. 가는데 집, 그 안에 또 묻어있는 그렇게 관이나 되죠. 혹은 그 설계 구조나 이런 게 우리 사회가 워낙 빨리 발전하다 보니 다 옛날 게 되는 거예요. 네. 사람도 꼰대가 되잖아요. 그런 꼰대가 된 사람은 써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죠. 그래서 매년 30년이 수명이면 3%씩은 집이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가 부동산 정책을 만들 때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집이라는 건 매년 3%씩 녹아 없어진다. 그러니 누군가 근데 그게 무슨 청바지도 아니고 네. 집이잖아요. 네. 녹아 없어지면 녹아 없어진 만큼은 반드시 지어야 공급을. 길에서 자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반드시 지어야. 그런데 그걸 나라에서 3%씩 지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게 하려면 하는데 그걸 나라 돈으로 다 짓고 하기가 땅도 없고 예산도 없고 우리 예산이 있다면 더 다른 데 써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매년 전국의 전체 집의 3%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지어야 돼요. 네. 민간이 아닌 정부가 지을 수도 없고 예산 문제 때문에 자발적이지 않게 짓는 방법은 없습니다. 머리에 총 두고 너 집 지어 이 새끼야 하면 짓습니까? 민간이 자발적으로 매년 전체 주택의 3%씩은 꼭 지어줘야 똔똔이 되는 거예요. 예. 이건 절대 전제인데 예. 민간이 자발적으로 지으려면 욕심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지으면 돈 벌겠는데 이거? 라는 거 말고 무슨 뭐 건축 성애자가 있어서 난 아파트 지으면 하루 종일 오르가즘을 느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돈을 벌어야 줄 거 아니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 돈을 벌려고 하는 행위, 차익을 얻으려는 행위, 인정해야죠. 그걸 인정하지 않고 세금으로 다 없애고 비난을 하고 부담스럽게 만들고 환수를 하고 몰수를 하면 안 지어요. 네, 맞습니다. 못 짓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또 집값이 올라가고. 당연히 올라가죠. 매년 3%씩 녹아 없어진다니까요. 네, 네. 그러니 방금 그 컨셉.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는 게 얄밉고 그들이 돈을 버는 게 불로소득 같고 네. 탐욕인 것 같고 집을 살아야 하는 집을 바이하는 집으로 만드는 게 싫고 밉지만 그들의 탐욕과 그들의 투자 의욕을 꺾으면 네. 누가 집을 짓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집을 안 지은 결과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집을 안 지었으니까 이런 학고방 같은 건물이라도 살아야지 라고 다 자발적으로 그럽니까? 아니 누구라도 나는 낡은 집에서 살지만 우리 아이는 좋고 깨끗한 집에 살게 하기 위해서 이대호 기자도 지금 인천 앞바다에 가서 낚싯대 안 던지고 여기 와서 말도 안 되는 이진우 얘기 지금 1시간째 듣고 있는 거고 저도 덥잖아요 이 조명. 내가 왜 여기 앉아서 이러고 있냐고요. 우리 그렇죠.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먹고 살려고 하는 거죠. 예, 맞아요. 내가 먹고 살려고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유전자를 남긴 나의 가족들이 나보다는 그래도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럽고 치사하지만 부장님이 주말에 등산 가져가면 가는 거고 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좋은 집의 수요는 계속 몰리는 겁니다. 그럼 좋은 집을 지어야죠. 그걸 누가 짓는다고요? 욕심 많은 업자들이 짓는다고요. 맞습니다. 욕심 많은 업자들은 누군가에게 팔아먹으려고 짓는 거고. 네. 그럼 누군가가 그걸 사야 되는데 그걸 집은 사는 게 아니라 바이하는 거가 아니라 리빙하는 거라는 그런 서민들이 무주택이었다가 1주택이 간신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만 그 집을 사면 네. 그분들은 집값이 안 오르면 안 삽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오를 때는 지금은 누구라도 집을 살 것 같으니까 자 이제 다 스톱시키고 이분들에게만 집을 공급해도 집의 수요가 계속 있을 것 같죠. 집값이 이렇게 오르는 거 조금만 꺾이면 이분들은 안 사요. 네. 그때도 사게 해야 집이 지어지죠. 그렇죠. 근데 집값이 좀 꺾였는데도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주택자들이 사죠. 네. 그래서 수요가 그래도 유지되면서 사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분들은 좀 내려도 또 오를 수도 있고 네. 뭐 그럼 놀리면 뭐야 은행에 갖다 놓으면. 임대 수익을 받고. 그러니까 사는 거죠. 그게 일종의 이제 인간의 본성을 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야 예. 그렇게 해야 집이 계속 공급이 되고 네. 그렇게 집이 공급돼야 4년 후, 5년 후에 집값 급등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내년이 선거, 후년이 선거라는 이유로 당장 집값을 잡는 정책을 쓰면 당장 이야 잡힐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쌓여가 있는 수급의 불균형이 안 터지겠냐고요. 이게 무슨 양말이나 청바지예요? 하루 안 입고 말게? 그러니 그걸 정치인들이 그래서 내가 좀 표를 잃더라도 솔직하게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요 하면 잘못 생각했다고 얘기하고 다시 좀 공급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좋은데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너그럽게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잘못 생각할 수도 있지. 우리만 집값 오른 거 아니라 미국도 올랐고 그런데 그런데 이제 표와 연결되다 보면